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칩 하나가 막 수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말이죠. 네. 그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귀하신 칩이 그 밑에 깔린 겨우 몇만 원짜리 초록색 그 플라스틱 판때기 하나 때문에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이 막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 플라스틱 판이 열을 받아서 막 1mm라도 휘어지는 순간 그 위에 올라간 수천만 원짜리 칩은 영원히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거든요. 아, 진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번 심층 분석에서 다룰 주제가 바로 진흙탕 위의 대리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지금 가장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겪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막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산업이죠.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 기판 산업의 모든 것을 오늘 집중 탐구해 볼 건데요. 오늘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정말 엄청난 양의 자료를 쌓아두고 오셨죠? 네, NH투자증권, SK증권, IM증권, 대신증권부터 해서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그리고 한국IR협의회까지 그 최신 증권사 리포트들이랑 업계 전문가들의 딥다이브 발언 기록들을 싹 다 모았습니다. 와, 진짜 방대하네요. 근데 이 자료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판 산업은 이제 그 단순한 부품 하청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결정짓는 절대 권력이 되었다는 거죠. 절대 권력. 야,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제가 처음 이 방대한 자료들을 봤을 때는 무슨 FC, BGA니 뭐 MLBA니 하는 복잡한 약자들 때문에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아, 그렇죠. 처음에 보면 되게 외계어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술들이 대체 왜 등장했는지 그 기전을 막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칩을 얹어놓는 부품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완전히 생존의 기록이죠. 그니까요. 과거 1인 가구가 살던 단순한 원룸이 수천만 명의 데이터 트래픽을 오차없이 처리해야 하는 거대한 스마트 시티로 진화하는 과정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왜 이 기판에서 극심한 공급 부족, 그러니까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판도를 바꿀 진짜 기업들은 어디 숨어 있는지. 네, 그 핵심 로직을 오늘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스마트 시티의 설계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AI 기판의 슈퍼사이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다층적인 기판의 세교관부터 정립을 좀 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기판이라고 하면 그냥 초록색 판 하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애초에 그냥 아주 크고 튼튼한 판 하나를 평평하게 잘 만들어서 그 위에 뭐 CPU든 메모리든 다 꽂아서 한꺼번에 연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굳이 용도별로 막 쪼개고 복잡하게 층을 나누는 거죠? 아, 그게 바로 그 원룸 시절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전자기기 기능이 되게 단순할 때는 그냥 큰 판 하나로 충분했거든요. 아, 폰이나 뭐 옛날 PC 같은 거요? 그렇죠. 하지만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면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 한계요? 첫 번째가 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크로스톡, 즉 신호 간섭 현상입니다. 신호 간섭이요? 막 배선이 너무 촘촘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칩이랑 칩을 연결하는 배선, 그러니까 길을 엄청 빽빽하게 깔아야 하잖아요. 차선을 늘려야죠, 네. 근데 고주파 전기 신호들이 되게 좁은 간격으로 빠르게 지나가면 그 전자기장 때문에 옆 차선으로 신호가 막 번져버립니다. 헐, 신호가 샌다고요? 네, 마치 그 방을 만드는 원룸에서 얇은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옆방 사람 통화 내용이 다 들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면 연산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죠. 아, 그래서 배선의 간격을 띄우거나 층을 아예 분리해야만 했군요. 그럼 두 번째 한계는 뭡니까? 바로 전력 공급의 한계입니다. AI 가속기는 전기를 막 엄청나게 먹는 하마잖아요. 맞아요. 전기 엄청 쓴다더라고요. 그래서 칩에 안정적으로 강력한 전력을 쏴줘야 하는데 칩이랑 전원 공급 장치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 배선이 너무 얇으면 가는 도중에 전압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저항 때문에요. 아, 그래서 기판의 세계가 크게 두 가지로 분화된 거군요. 제가 자료에서 본 비유가 진짜 기가 막혔는데요. 네, 어떤 비유였죠? 첫 번째로 시스템 기판,
흔히 PCB나 고다층의 MLB라고 부르는 녀석은 전자기기 안에서 여러 부품을 큼직하게 연결해주는 8차선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굵고 시원시원하게 길을 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큰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뼈대 역할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패키지 기판, 즉 서브스트레이트잖아요. 이건 그 8차선 고속도로에서 딱 갈라져 나와서 나노 단위의 미세한 AI 칩 바로 밑에 달라붙는 초정밀 지하주차장 진입로인 거고요. 내 칩에 그 엄청나게 미세한 단자들과 메인 고속도로 사이의 간극을 연결해주는 고도의 정밀 톨게이트인 셈입니다. FCBGA 같은 고부거 기판이 바로 딱 이 영역이죠. 야, 고속도로와 초정밀 진입로. 이렇게 구역이랑 역할을 나눈 다층적인 스마트 시티로 진화해야만 그 막대한 데이터와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스마트 시티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AI가 이 기판 도시에 가하는 스트레스가 막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기판 제조사들한테 기존 물리법칙의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요구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극한이라니 어떤 식으로요? 대표적인 게 대면적화와 고다층화입니다. 기존의 서버용 기판을 한 10층, 10층 정도로 쌓았다면 이제는 막 20층, 30층 이상으로 아파트 올리듯이 수직으로 막 쌓아 올려야 해요. 와, 30층이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이 초고다층 MLB 영역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그거군요. 맞습니다. 그 기술력이 엄청나거든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근데 여기서 반론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수십 층을 쌓아 올린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소스 자료들을 보니까 층을 높일 때 가장 무서운 적이 워페이지, 그 열변형 현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치명적이죠. 열 때문에 막 플라스틱 기판이 엿가락처럼 휜다는 건데 사실 데이터 센터마다 엄청난 냉각팬 돌리고 요즘은 막 순행식 쿨러까지 쓰잖아요. 칩 외부에서 열을 싹 식혀주면 기판이 휠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외부 쿨링 시스템이 칩을 식혀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열 팽창 계수의 차이에 있습니다. 열 팽창 계수요? 네, 실리콘 칩이랑 그 밑에 깔린 플라스틱 기판은 애초에 재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실리콘이랑 플라스틱이 팽창하는 속도랑 그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서로 막 늘어나려는 길이가 다르니까 맞닿아 있는 두 물질이 막 뒤틀려 버리는 거군요. 약간 바이메탈 현상처럼요? 오, 정확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식혀대도 칩 자체에서 순간적으로 막 발생하는 100도 이상의 발열이란 냉각이 반복되면 기판은 미세하게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휘어버립니다. 헐, 수십 층짜리 펜트하우스를 올렸는데 바닥이 막 수축 팽창하면서 휜다고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층과 층 사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만 개의 미세 구리배관 중 단 하나라도 툭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오퍼레이션 스톱이죠. 그게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기판이 조금만 휘어도 그 위에 올라간 수천만 원짜리 AR 가속기를 통째로 폐기물통에 던져야 한다는 그 끔찍한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수율 관리가 말 그대로 피말리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워페이지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막 층을 높이고 면적을 키우다 보니까 산업 전체에 또 엄청난 나비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나비 효과의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대덕전자 아닙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네, 숫자가 좀 충격적이죠. 지금 주식시장이 AI 서버용 기판이라고 하면 막 열광하는데 실제 대덕전자 전체 MLB 사업부 매출에서 이 최상위 AI 서버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4%에 불과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고작 4%죠. 근데 이 4%짜리 제품 때문에 대덕전자의 공장 전체 가동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막 80% 이상까지 팽팽하게 땡겨졌어요. 아니 겨우 4% 분량이 어떻게 공장 전체를 풀가동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면적화와 고다층화가 만들어내는 캐파 잠식 효과입니다. 캐파 잠식이요? 네,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죠. 예전에 100만 제곱미터 면적의 공장에서 한 8층짜리 일반 기판 1000개를 막 찍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고객사가 면적은 2배 넓고 두께는 20층짜리인 AI용 기판 100개를 주문하는 거예요. 층수가 2.5배로 늘었으니까 그 층을 압착하는 프레스 기계에 들어가 있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층마다 회로 새기고 검사하고 막 눌러붙이는 공정 시간, 그리고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게다가 불량률도 높으니까 예비로 훨씬 더 많이 찍어내야 하고요. 그러니까 완성품의 수량이나 매출 비중은 4%로 작아 보여도 그 소수의 최상위 AI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전체의 설비랑 인력이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군요. 네,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매출 4%가 공장의 80%를 굴린다는 건요.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AI 수요가 여기서 조금만 더 늘어나도 당장 기판을 만들어낼 공장이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꽉 막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마진도 막 좋고 가동률이 차고 넘친다면 왜 당장 자본을 끌어와서 공장을 2배, 3배로 늘리지 않는 걸까요?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 기판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쇼티지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장벽이 겹쳐 있는데요. 첫째는 업계에 아주 뼈아프게 새겨진 트라우마입니다. 과거 코로나 시절에 막 메타버스랑 PC 수요 폭발할 때 수조 원 투자했다가 피크아웃 직후에 끔찍한 재고 조정이랑 적자 겪었던 그 공포 말씀이군요. 네. 기판은 전형적인 장치 산업이라서 한번 설비 투자 들어가면 규모가 조 단위이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산업의 투자 자본 수익률, 즉 ROIC가 12% 수준에 불과했어요. 와,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네요. 그러니까 한번 삐끗하면 회사가 확 휘청이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가 확실한 물량 보장이랑 성급금을 주지 않으면 선뜻 그 대규모 증설의 사불뜨기가 되게 두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첨단 공장 짓는 데만 물리적으로 막 2, 3년이 걸리고요. 게다가 지리적, 지정학적 요인도 한몫하잖아요. AI 칩은 이제 곧 국가 안보 자산인데 가장 값싸고 빠르게 물량을 밀어낼 수 있는 중국 기판 업체들의 진입이 지금 미국에 의해 원천 배제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당장 이 수십 층짜리 하이테크 기판을 막 오차 없이 찍어낼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더 치명적인 세 번째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네,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바로 업스트림, 즉 소재 단계의 거대한 바틀넥이에요. 기판 업체가 막 돈이 넘쳐서 공장을 짓고 싶어도 기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스에서 본 그 일본 기업들의 이름이 드디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고성능 FCBGA를 만들려면 층과 층 사이를 절연해주는 특수 필름이 필요한데 이게 일본 아지노모토가 독점하는 ABF 필름입니다. 와, 독점이요? 네. 그리고 아까 칩이랑 기판의 열팽창계수 차이 때문에 기판 휜다고 했잖아요.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기판 뼈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또 니토보의 티글래스 유리섬유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네요. 여기에 고급 동박 적층판, 즉 CCL을 만드는 레저나기나 미쓰비시까지 이 일본 소세 기업들이 사실상 공급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기판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재료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네요. 이 일본 기업들이 필름이랑 유리섬유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려주지 않으면 한국이나 대만의 삼성전기, 대덕전자 같은 제조사들은 공장을 돌릴 수가 없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판 부품사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AI 인프라구축 전체의 타임라인을 늦추는 아주 거대한 바틀렉인 거죠. 일본의 보수적인 소재 기업들은 막 증설에 엄청 신중하거든요. 놀랍네요. 수요는 막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고다층화 때문에 생산효율은 깎여나가고 과거의 트라우마로 투자는 늦었고 심지어 핵심 소재조차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완벽한 폭풍우네요. 네, 이러니까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판 회사들 실적이 고점 찍으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하면서 오히려 주가 수익 비율이 막 폭락하는 전형적인 시클리컬 업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엔 뭐 PC나 스마트폰 교체 주기에만 기대던 천수답 산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AI 데이터 센터의 구조적 성장 덕분에 이익 추정치가 막 계속 상향되면서 멀티플도 같이 오르는 성장주로 리레이팅 받고 있습니다. 이 시클리컬 산업의 굴레를 드디어 벗어났다는 뜻인가요? 네, 일본의 무라타 같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은 이미 2026년을 넘어 2030년 물량까지 고객사랑 논의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야, 2030년 물량이요? 자, 그럼 공급은 꽉 막혀 있고 수요는 줄을 서는 이 거대한 전장에서 실제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대체 어떤 무기로 싸우고 있을까요? 소스를 보면 시장을 이끄는 축이 크게 2가지, 이른바 쌍끌이 엔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축이죠. 여기는 칩의 규격, 폼팩터 변화가 시장을 이끌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메모리 기판은 규격의 세대 교체가 생명입니다. 서버용 D램이 막 DDR4에서 DDR5로, 그래픽 D램이 GDDR6에서 GDDR7으로 진화할 때마다 기판의 핀수랑 층수가 달라지면서 부가가치가 확 뜁니다. 심텍, TLB,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메모리 축에서 제가 진짜 흥미롭게 본 게 LPCMM2라는 새로운 저전력 메모리 모듈 기술이더라고요. 오, 아주 중요한 기술을 보셨네요. 기존에는 메모리 칩을 각자 패키징해서 메인보드에 꽂았는데 아예 모듈 기판이랑 패키지 기판 기술을 하나로 융합해서 공간을 확 줄이고 전력 소모를 극적으로 낮췄더라고요. 이 업체들에겐 완벽한 새로운 캐시카우가 되겠는데요.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공간이랑 전력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딱 맞는 진화죠. 자, 그럼 두 번째 축은 비메모리 축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면적화, 고다층화라는 구조 자체의 변화가 시장을 견인하는 곳이잖아요. 네,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등이 속한 아주 치열한 리그죠. 네, 제가 자료 보면서 특히 삼성전기 최근 행보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북미 주요 CPU 고객사 물량은 물론이고 최근엔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AI ASIC 기판 수주까지 따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2026년 말 기준으로 기판 공장이 풀가동될 거란 예측도 나오고요. 네, 거기에 재밌는 건 본업 외에도 전장용 카메라 렌즈 쪽에서 기존 스프링 방식 대신 볼가이드 액추에이터를 채택하면서 마진을 또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전면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제조사들이 있다면 무대 뒤에서 이 극한의 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숨은 주연들이 있습니다. 네, 장비랑 소재 생태계죠. 전 이들이야말로 기판 산업의 진정한 마진의 제왕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되는데요. 기판 층수가 막 30층까지 높아지고 면적이 넓어질수록 회로가 쇼트나거나 오픈될 확률, 그러니까 불량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단 한 번의 불량으로 그 수천만 원을 날리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위사가 필요하죠. 불량품을 쏙쏙 찾아내고 그걸 또 수술해서 살려내는 기술이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기가비스나 인텍플러스 같은 미세 회로 결함 탐지 및 수리 장비 기업들의 몸값이 폭등하는 구조더라고요. 불량을 찾아내서 레이저로 회로를 딱 이어붙여서 수율을 방어해 주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장비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들의 기술력이 전체 AI 칩의 생산 단가를 결정짓는 셈이죠. 소재 쪽에서는 두산전자 비지가 열 팽창률을 확 낮춘 하이엔드 CCL 소재를 국산화하면서 엄청난 낙수 효과를 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 후방 생태계에서 가장 집요하게 파고든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YMT라는 회사의 표면 처리 기술인데요. 기존의 기판 표면 처리에는 전기가 잘 통하니까 금을 많이 썼잖아요. 네, 골드를 많이 썼죠. 근데 왜 굳이 이 비싼 금을 줄이고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야만 했는지. 그 작동 원리가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이엔피크 IG 공정을 말씀하시는군요. 왜 금이 문제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AI 서버 환경은 고주파 신호가 오가기 때문에 신호가 도체의 표면을 타고 흐르는 표피 효과가 막 발생한단 말이죠. 네, 스킨 이펙트죠. 근데 기판이 고열에 노출되면 그 표면에 덮어둔 금이 부드러워서 그 밑에 있는 니켈 성분이랑 원자 단위로 막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금이랑 니켈이 확산돼서 섞이면 불순물이 생기고 고주파 신호가 거길 지나가면서 튕겨나가거나 손실되는 치명적인 노이즈가 발생하죠. 와, 그래서 YMT가 해결책을 낸 게 니켈층이랑 얇아진 금층 사이에 팔라디움이라는 아주 단단한 금속을 얇게 삽입한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팔라듐이 마치 철벽 방어막 역할을 해서 고열에도 니켈이랑 금이 섞이는 걸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 열 변형도 막고 값비싼 금 사용량을 30% 이상 줄여서 원가 낮추고 신호 노이즈까지 해결하니까 미국 최종 고객사 승인까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와, 아주 완벽한 설명입니다. 단순한 도금이 아니라 진짜 원자 단위의 마법이죠. 후방 소재의 기업들의 이런 보이지 않는 기술력이 결국 전체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플라스틱과 구리 기반의 기술들은 이제 또 다른 거대한 장벽, 물리적 한계치에 이미 도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막 팔라디움 바르고 층을 높이고 레이저로 수리를 잘해도 결국 플라스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넘을 순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판을 완전히 뒤엎을 넥스트 빅띵, 미래 기술이 당장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게임 체인저는 역시 유리기판이겠죠? 네, 맞습니다. 유리기판은 앞서 우리를 그토록 골치 아프게 했던 워페이지, 즉 열 변형의 공포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혁명입니다. 기판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아예 유리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 유리는 뭐 플라스틱보다 열에 강하니까 고열 환경에서도 막 엿가락처럼 휘어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비유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에 미세회로를 그리는 건 그 울퉁불퉁하고 열받으면 푹푹 파이는 진흙바닥에 정밀한 선을 긋는 것과 같아요. 아, 진흙바닥이요? 근데 이걸 유리로 바꾼다는 건 단단하고 거울처럼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으로 싹 갈아엎는 겁니다. 표면이 완벽하게 평평하니까 훨씬 더 얇고 촘촘하게 미세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이 대리석 바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막 사활을 걸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뛰고 있나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양산 시점이 살짝 지연됐는데도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행하면서 엄청난 의지를 보였고요. 삼성전기는 더 공격적입니다. 2026년에 이미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 글로벌 모 빅테크 고객사한테 샘플 제공하면서 2027년 양산 목표로 막 맹렬하게 달리고 있죠. 야, 캠트로닉스 같은 곳은 유리기판 세정용 용재를 개발하고 UTI는 LG이노텍이랑 유리 강도 개선 협력하고 있다면서요. 거대한 생태계가 새로 열리네요. 네, 근데 유리기판이 도시의 바닥 공사를 진흙에서 대리석으로 바꾸는 거라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도로 자체를 아예 막 공간 이동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혁명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CPO 기술 말씀이시죠? 광전 동시 패키징. 청취자분들은 기판 얘기에 갑자기 왜 빛이 나와 하실 텐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죠. 네, 한번 설명해 보시죠. 현재 데이터들은 구리선이라는 8차선 고속도로를 타고 칩과 칩 사이를 막 이동하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리선 안에서 전자가 막 부딪히면서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고 속도가 똑 떨어지죠. 네, 발열과 전송 손실의 한계죠. 그래서 구리선 대신 빛을 이용해 전송하겠다는 건데 핵심은 이 광학 엔진을 칩 아주 멀리가 아니라 칩이랑 똑같은 패키지 안에 딱 붙여버린다. 코패키지드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유하자면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톨게이트 거쳐서 막 꽉 막힌 구리선 고속도로를 타야만 했어요. 차가 막히니까 열받고 느려지잖아요. 명절 귀성길 같네요. 근데 CPU는 집문을 열자마자 바로 옆에 광학 공항을 지어놓은 거랑 같습니다. 데이터를 곧바로 비행기에 태워서 빛의 속도로 써버리는 거죠. 와, 고속도로 자체를 걷어내고 집 앞에 공항을 지어버린다. 발열도 없고 전력 소모도 극적으로 줄어들겠네요. 네, 데이터 병목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초록색 판때기였던 반도체 기판이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병목을 뚫기 위해 어떻게 최첨단 스마트 시티로 진화하고 있는지 해부해보았습니다. 네, 왜 당장 공장을 늘릴 수 없는지 그 구조적 쇼티지랑 일본 소재 병목부터 또 수율을 책임지는 장비, 소재 기업들의 기술력, 그리고 유리기판과 CPO라는 미래까지 다 짚어봤죠? 이 모든 치열한 과정이 결국 AI라는 거대한 무형의 연산 능력을 우리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사투였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화를 마치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상이죠? 만약 유리기판과 CPU 기술이 열 변형과 데이터 전송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해낸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막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발열 문제 없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얇은 스마트 안경 속으로 쏙 들어올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와, 진짜 일상의 폼팩터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네, 단순한 기판 부품의 진화가 우리 일상의 물리적 형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시원하게 뚫리는 아하의 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집중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